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영입니다. 올해 50살이고요. 결혼한 지는 30년 됐어요. 아니, 됐었어요. 지금은 혼자 살거든요.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죽어가는 게 맞나? 30년 전 20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였죠. 그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그날 새벽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다. 손목시계를 힐끗 보니 벌써 2시간째 서 있는 셈이었다. 무릎이 쑤시고 발목이 붓기 시작했지만 오늘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다. 시누이 미랑과 그 가족들이 오늘 오후에 몰려올 예정이었으니까. 총 15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올 텐데 매번 그렇듯 음식 준비는 온전히 내 몫이었다. 동태전, 호박전, 파전, 고기전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어야 했다. 시누이들은 매번 음식 종류가 적다거나 간이 맞지 않는다거나 온갖 트집을 잡아댔거든. 팬에서 전을 뒤집으며 한숨을 쉬었다. 기름기가 튀어 앞치마가 얼룩졌지만 신경 쓸 틈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유분을 더 준비했다. 혹시나 모자랄까 봐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거실에서는 남편 도철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서는 내일 동생들 온다고 난리치지 말고 적당히 해라고 던지고는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적당히 하라니. 시누이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건 결국 내 몫인데. 도철은 명절만 되면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동생들 앞에서 큰 오빠 행세를 하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욱 초라해졌다. 마치 큰 오빠의 위신을 세워주는 소품 같달까. 엄마, 이렇게 일찍부터 하지 마세요. 큰딸 유진이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다. 27살이 된 딸은 여전히 어머니의 고생을 안타까워했다. 유진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괜찮다. 너는 더 자어라. 아빠는 왜 안 도와드리려고 해요? 매번 엄마만 이러시는데. 유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쓴 웃음을 지를 뿐이었다. 30년 동안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와서 뭘 바라겠어. 아들이라서 그래. 시댁 식구들 앞에서 기 죽고 싶지 않은 거지. 사실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수능적이었던 건 아니었다. 결혼 초기에는 불만도 표출하고 항의도 했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시집 와서 버릇없이 굴지 말라는 핀잔뿐이었다. 점점 목소리를 낮추게 되고 어느새 침묵하는 것이 편해졌다. 저항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편이 모든 면에서 편했거든. 평화로웠으니까. 겉으로는. 아들 지훈도 부엌으로 나왔다. 24살의 지훈은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웠다. 이런 상황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말이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미란에게서 온 문자였다. 형수님, 오늘 2시에 갈게요. 애들이 전 좋아해서요. 키읔키읔 많이 해주세요. 웃음 표시까지 붙인 문자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제대로 준비 안 하면 가만 안 둬라는 경고 같은 것. 이상했다. 왜 나는 내 집에서 손님을 맞는데도 이렇게 조마조마할까? 왜 내가 해준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 할까? 전을 뒤집으며 나는 무의식적으로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30년 전 그 설레던 순간의 증거. 하지만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끼고 있는 쇠 조각일 뿐이었다. 가끔 이 반지를 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눈치가 빨랐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 괜찮다고 말했다. 30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벽시계가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7시간이나 남았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또 웃으며 또 고개 숙이며 또 괜찮다고 말하며.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에게도 끝이 있을까? 과연 오늘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한순간의 실수가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방아쇠가 될 줄은. 오후 2시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신우이 미란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형수님 왔어요. 미란의 뒤로 조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미란의 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갓 태어난 손자까지 총 5명이었다. 이어서 도철의 막내 여동생 가족도 도착했다. 순식간에 거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형수님 많이 준비하셨네요. 미라는 상을 훑어보며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빈정거리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다. 30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니까. 전이 좀 두껍지 않아요? 조카 며느리가 속삭였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엄마는 항상 얇게 붙이셨는데. 미란이 맞장구를 쳤다. 우리 엄마 때는 30명이 와도 혼자서 다 차리셨거든. 그것도 훨씬 맛있게 말이야.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몇 번이나 겪었던 일이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미라는 여전히 어머니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나를 깎아내리곤 했다. 형수님, 김치는 직접 담그셨어요? 요즘 시판 김치가 워낙 맛있다던데. 직접 담갔어요. 아, 그래요? 맛이 좀 싱겁네요. 우리 엄마 김치 맛이 생각나는군요. 나는 속으로 분통이 터졌지만 꾹 참았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이니 거실에서는 도철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야, 지영아. 물 좀 가져와. 평소보다 훨씬 거친 목소리였다. 동생들 앞에서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해 보이려는 듯 했다. 내가 물을 가져다 주자 도철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받았다. 과일은 언제 깎아줄 거야? 손님들이 기다리잖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좀 해. 느려 터져서. 미란이 킥킥 웃으며 끼어들었다. 형은 참 복이 많으시네. 형수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말은 칭찬 같았지만 어조는 조롱에 가까웠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사과 껍질이 두껍게 벗겨졌다. 왜 내 손이 떨리고 있을까? 화가 나서? 서러워서? 아니면 무서워서?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시누이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미라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형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아직 설거지가 남아 있었다. 시누이들이 떠난 후에도 내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기름때가 눌러붙은 팬과 접시들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손목과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 정말 지겨워. 중얼거리며 팬을 설거지통에 담갔다. 그런데 기름기가 많이 묻어있던 팬이 미끄러지면서 물이 튀었다. 놀란 내가 몸을 피하려다가 옆에 있던 전 접시를 팔꿈치로 건드렸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 소리를 듣고 거실에 있던 도철이 벌떡 일어섰다. 뭐 하는 거야? 도철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오후 내내 동생들 앞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내가 황급히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으려 하자 도철이 성큼성큼 부엌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실수? 하루 종일 뭘 한 거야? 동생들 앞에서 창피 주고 이제는 접시까지 깨뜨리고.
정말 미안해요. 다시 조심할게요. 조심하긴 뭘 조심해? 항상 이 모양이잖아. 도철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오늘 미란이 던진 빈정거림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형으로서 체면을 세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것이다. 미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형수 음식 솜씨가 예전만 못하다고. 우리 어머니 때가 그립다고. 내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시누이들의 말이 도철의 귀에 들어갔구나.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신경 쓰긴. 30년째 이 모양인데 뭘 더 신경 써? 그때였다. 도철이 갑자기 내 머리채를 잡았다. 아. 내가 비명을 질렀지만 도철은 멈추지 않았다.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다. 제대로 해. 제대로 하라고. 아파요. 놓아줘요. 내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지고 정성스럽게 묶었던 머리가 흐트러졌다. 목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어지러웠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도철이 나에게 손을 댄 적은 없었다. 아빠. 그 순간 유진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본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뭐 하세요? 유진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도철이 더욱 격해졌다. 너는 빠져.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엄마한테 왜 이래요? 놓으세요. 지훈도 달려왔다. 남매가 함께 아버지를 말리자 도철은 마지못해 내 머리채에서 손을 뗐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목과 머리가 아팠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왜 이래요? 아빠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지만 도철은 이미 거실로 돌아가 버렸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식들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목과 어깨가 아팠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 30년 동안 참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남편이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의식적으로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이 반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30년 전의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과연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다. 한밤중이 되자 유진과 지훈이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두 남매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유진이 내 어깨를 살짝 만지며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에 남은 아픔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을까?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훈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무슨 소리니 지훈아? 저희가 다 봤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짓들 말이에요.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오늘 오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도철이 나에게 반말로 명령하는 장면. 시누이들이 음식에 대해 빈정거리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철이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까지. 내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영상 속의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 머리채를 잡혀 흔들리는 모습은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하인 같았다. 언제부터 찍었니? 몇 달 전부터요.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행동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지훈이 대답했다. 저희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영상 속에서 도철은 동생들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의 무뚝뚝함을 벗어던지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변한 모습이었다. 나를 마치 하인처럼 부리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미란 이모가 하는 말들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유진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시누이들이 내 음식 솜씨를 깎아내리고 시어머니를 내세워 비교하는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 엄마는 30명도 혼자 차렸는데 형수는 15명도 버거워하네. 김치 맛도 영 아니고 전도 두껍고. 형이 참 불쌍해. 이런 음식 먹고 사는 게 측은해. 녹음을 들으며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렇게 다시 들으니 더욱 서러웠다.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정성을 저렇게 무시하다니. 엄마 이제 결정하세요. 유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증거도 다 모았어요. 아빠의 폭력과 시누이들의 괴롭힘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진아, 그런 말하지 마라. 왜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30년 동안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왔잖아요. 지훈도 내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이 따뜻했다.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엄마, 저희가 이제 다 컸어요. 엄마를 지킬 수 있어요. 나는 자식들의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30년 동안 익숙해진 생활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 생각해 볼게. 엄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이 영상들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예요. 유진의 말이 맞았다. 영상 속 내 모습은 아내가 아니라 하인에 가까웠다.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저 집안일을 처리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화면에서 다시 한번 머리채를 잡힌 내 모습이 재생되었다. 그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확 끌어올랐다. 분노? 아니면 각성? 이게 정말 내 모습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스스로를 속여왔던 것 같았다. 나는 참고 견디는 현명한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맞고 사는 여자였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갑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딘가 저 멀리를 바라보며 한 말이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뒷정리하고 그런데도 욕만 듣고 끝내는 머리채까지 잡혀서 흔들리고. 유진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는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과연 이 결혼 생활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나는 아직 50살이다. 남은 인생을 또 이렇게 살아야 할까? 결혼 반지를 빼보려고 했다. 30년 동안 끼고 있어서 그런지 잘 빠지지 않았다. 마치 내 인생처럼. 하지만 조금씩 돌리니 빠졌다. 손가락에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다. 30년의 흔적이었다.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작고 낡은 쇠 조각. 한때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는데 이제는 그냥 손가락을 조이는 굴레 같았다. 엄마? 유진이 걱정스럽게 불렀다. 아무것도 아니야. 반지를 다시 끼며 말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엄마,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세요. 상담만이라도. 지훈이 말했다. 저희가 찾아뒀어요. 여성 변호사인데 평이 좋대요. 아이들이 벌써 그런 것까지 알아봤다니.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을까? 나보다 더 현실적이고 나보다 더 용감했다. 한 번만. 상담만 받아보세요. 유진이 간절하게 말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30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의 기억이 났다.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내일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할까? 그날 나는 깨달았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 번에 터져 나올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시어머니 3주기 제사가 있던 날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온 집안이 뒤집어졌다. 제사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모든 게 내 몫이었으니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쳤다.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메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오전 10시 시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미란이 제일 먼저 왔다. 평소처럼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집 안을 휘젓고 다녔다. 형수님,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머, 그런데 제 사상이 좀 허전해 보이는데요. 시작부터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나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 뭐가 부족한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도라지나물이 없네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도라지나물은 있었다. 부엌에서 마지막 간을 맞추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미라는 기다리지 않았다.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도라지나물이 빠진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막내 시누이 순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는 특히 도라지나물을 좋아하셨는데 형수님이 놓치신 모양이네요. 지금 가져올게요. 부엌으로 가면서 나는 이를 악물었다. 매년 똑같았다. 뭔가 하나씩 빠뜨렸다고 부족하다고 예전만 못하다고 말하는 거. 도라지나물을 가져오니 이번에는 다른 트집을 잡았다. 어머, 시금치 나물이 좀 짜네요. 그러게요. 어머니는 간을 정말 맞게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손맛을 따라갈 사람은 없죠.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그들의 수근거림은 계속되었다. 내가 올린 음식마다 하나씩 흠을 잡았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였다.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미란이 또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형수님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뜻이 따로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뭔가 정성이 부족한 느낌이랄까? 그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끌어올랐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고 정성이 부족하다니.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다. 미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맛이 이럴까요? 어머니 때와는 너무 다른데. 어머니는 어머니고 저는 저예요.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게 말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평소에 나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 형수님이 오늘 왜 이래요? 평소답지 않은데? 순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도철이 끼어들었다. 지영아, 동생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나와? 저는 잘못한 말이 없어요. 어른들한테 말대꾸 하는 거 아니야? 말대꾸요? 나는 웃었다. 처음에는 작게 웃었는데 점점 소리가 커졌다. 3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더니 이제는 제 생각을 말하는 것도 말대꾸가 되는군요. 형수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미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이러냐고요? 30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예전만 못하다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30년 동안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와서 먹기만 하면서 이것저것 트집만 잡으시잖아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30년 동안 진정하고 살았는데도 모자라요? 도철이 벌떡 일어났다. 야, 지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일어났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매번 와서 음식에 대고 이렇다 저렇다 하시고 어머니 때는 어땠다고 비교하시고. 그러면서 정작 도움은 하나도 안 주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미란이 발끈했다. 방금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도라지나물이 없다고, 시금치나물이 짜다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건 사실을 말한 거잖아. 사실이라고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휴대폰을 가져왔다. 유진이 보여준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그 휴대폰을. 그럼 이것도 사실이겠네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난번 명절 때 녹음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우리 엄마는 30명도 혼자 차렸는데 형수는 15명도 버거워하네. 김치 맛도 영 아니고 전도 두껍고. 형이 참 불쌍해. 녹음이 나오자 시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들이 한 말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걸 몰랐던 거다. 이것도 사실을 말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저는 30년 동안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도철이 내 팔을 붙잡았다. 야, 지영아. 정신 차려. 저는 정신 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순간 유진과 지훈이 집에 돌아왔다.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는 얼른 내 옆으로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 말을 한 것뿐이야. 유진이 내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다.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슬금슬금 일어났다. 우리는 그냥 집에 가겠어요. 네, 그러세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해서 말하겠어요. 미란이 어색하게 말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다. 도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오늘 일은 절대 용서 안 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가? 그날 오전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 될 용기를 얻었다. 30년 만에. 월요일 오전 10시. 나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유진이 찾아준 곳이었다. 김소영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접수대의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한지영 씨 맞으시죠? 김소영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다.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한지영 씨. 편하게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30년 동안 집 밖에서 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 우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다. 시댁에서의 무시,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 그리고 최근의 폭력까지.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지만 점점 말이 쏟아져 나왔다. 3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편 뜻에 따라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세요? 지쳤어요. 정말로.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말을 들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도 했다. 증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자식들이 찍어둔 영상과 녹음이 있어요. 핸드폰을 내밀자 변호사는 신중하게 살펴봤다. 영상을 보는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확신에 찼다.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모두 기록되어 있네요. 특히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모욕적 행동들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기간이 30년이니까 기본적으로 반반 분할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요? 네. 남편분의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입증되니까요. 특히 이런 영상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 유리합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30년 동안 빈손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절반의 권리가 있다니. 집은 어떻게 되나요?
집도 공동 명의가 아니더라도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니까 분할 대상입니다. 아드님과 따님이 성인이시니 양육비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나이가 50이에요.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로 당분간은 생활하실 수 있고 일자리도 찾으실 수 있어요. 요즘은 50대에도 새 출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이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잖아요. 혹시 상담이나 부부 치료를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나는 잠깐 생각해 봤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그 세월이 아깝긴 했다. 하지만, 아니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확신하세요? 네. 30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어요. 그동안 남편이 변하길, 시댁 사람들이 달라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절차를 시작해 볼까요?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유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변호사 상담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희망적이더라. 정말요? 다행이에요. 유진아, 내 엄마. 고마워. 너희가 용기를 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엄마, 이제 결정하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집에 도착하니 도철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제사날 이후로 계속 침묵을 지키던 그가 입을 열었다. 지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그날 일. 내가 너무했다. 미안해.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이제 늦었어요. 뭐가?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예요? 도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그날 너무했잖아. 동생들 앞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녹음까지 해놓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나는 웃었다. 지금까지도 자기 잘못은 모르고 있구나. 그럼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했나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모자라서? 그게 아니라. 도철 씨. 나는 처음으로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다.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뭐? 이혼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도철이 벌떡 일어났다. 야, 지영아. 정신 차려. 저는 정신 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날 밤 나는 결혼 반지를 완전히 벗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영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3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일이기도 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다. 여전히 50살의 중년 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20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간절하고 희망적이고 살아있는 눈빛. 과연 나는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의 문을 열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내 공간이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도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조정 과정에서 내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영상과 녹음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석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 축하해요, 엄마. 유진과 지훈이 법원 앞에서 나를 껴안았다.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해방감과 함께 막막함도 몰려왔거든.
이제 정말 끝났네. 네, 끝났어요. 이제 새 시작이에요.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무서웠다. 3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살다가 혼자 사는 게 가능할까?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시내 중심가에 작은 투룸을 얻었다. 30평형 아파트에서 살다가 15평 투룸으로 이사하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 더 넓게 느껴졌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유진이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작지만 깔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렇다. 내 공간이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이사 첫날 밤 나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30년 동안 가족 식사를 차려왔는데 혼자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재산 분할금이 있다고 해도 계속 그 돈만 쓸 수는 없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엄마, 일자리 구하시는 거예요? 며칠 후 찾아온 지훈이 신문에 구인 광고를 보며 물었다. 그래야지. 돈도 벌어야 하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다. 30년 동안 쉴 틈 없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어색했다. 식당 일은 어떠세요? 엄마 요리 잘 하시잖아요. 식당?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30년 동안 온 가족 밥상을 차려온 경험이 있으니까. 집 근처에 미소식당이라는 작은 한식집이 있었다. 아침 일찍 지나가다 보니 직원 구함이라는 벽보가 붙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구한다는 광고를 봤는데 사장은 60대 초반의 아주머니였다. 인자한 인상에 말씨도 부드러웠다. 아, 어서 오세요. 박미자라고 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살입니다. 아, 나랑 동갑이네요. 요리는 할 줄 아세요? 네, 30년 동안 해왔어요. 가족과 하고 손님과 하고는 또 다르긴 한데. 일단 해보시죠. 시급은 10,000원이고 하루 6시간 정도 일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남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첫 출근 날이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식당 문을 열고 청소부터 시작했다. 박 사장이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밑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이 주문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어머, 이 사람 솜씨가 정말 좋네. 박 사장이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며 말했다. 집에서 가족들 해주던 것과는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성이 느껴져. 정성. 30년 동안 시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그 정성을 여기서는 인정받았다. 지영씨, 손님들이 된장찌개 맛있다고 하네요. 며칠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내 요리를 찾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도 지영씨가 끓인 김치찌개 주세요. 이 집 나물 무침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해 먹는 맛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다. 특히 70대 할머니 손님 한 분이 매일 오셨다. 딸, 오늘도 고마워. 집밥 같아서 좋아. 김할머니였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 매일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우리 딸이 해준 건 다 맛있어. 할머니는 나를 딸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정이 들었다. 딸, 너는 결혼 안 했니? 이혼했어요. 그래? 잘했다. 남자들 뭐 있어? 혼자 사는 게 편해.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남편을 여인 후 혼자 살고 계셨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서 좋아.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잖아.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조금씩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생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좋은 건 내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였지만 내가 벌어들인 첫 월급이었다. 엄마, 첫 월급 받으셨어요?
유진이 퇴근하고 집에 온 나에게 물었다. 응, 받았어. 봉투에서 돈을 꺼내며 뿌듯함을 느꼈다. 30년 만에 받는 내 이름의 월급이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50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나도 할 수 있구나 싶어. 그날 밤 나는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베란다에 놓을 화분이었다. 유진이 집들이 선물로 주었던 꽃은 이미 시들어 버렸는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 고른 것이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이 작은 식물처럼 나도 새로운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일하느라 조금 거칠어졌지만 생기가 돌았다.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의 달콤함과 인간적인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식당에서 일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김할머니께 점심을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 미란이에요. 신우이 미란의 목소리였다. 몇 달 만에 듣는 목소리인데 어딘지 초라해 보였다.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큰일 났어요. 형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네?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도철이 횡령을?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혼했으니까요. 미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내가 나서서 뒷수습을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다. 딸,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들었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도철이 정말 횡령을 했을까?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며칠 후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유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빠 소식 들으셨어요? 횡령 이야기 말이니? 네. 알고 보니 몇 년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려서 주식 투자를 해왔대요. 처음에는 돈을 벌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잃어서 메우려고 더 손댔다가 들킨 거래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다웠다. 늘 한탕주의였으니까.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란이가 전화했구나. 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대요. 아빠가 빌렸던 대출금이랑 투자 손실 때문에요. 그 집이 경매에? 내가 30년 동안 살았던 온갖 추억이 담긴 그 집이? 미란 이모 가족도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래요. 미란 가족은 몇 년 전부터 도철과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잠깐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미란 이모 남편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던데. 복잡한 심정이었다.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남이 되어버리기에는 함께한 세월이 길었다. 일주일 후 미란이 직접 식당으로 찾아왔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형수님, 왜 여기까지 와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박 사장이 눈치를 채고 우리에게 잠깐 쉬어가라고 하셨다. 식당 뒤편에서 미란과 마주 앉았다.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머리채 잡혀서 흔들릴 때 웃으시던 분이 미란 씨잖아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건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형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미란이 눈물을 글썽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30년 동안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아시는군요. 네, 저도 이제 혼자서 뭘 해보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미란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럼 정말 도와주실 수 없나요? 도움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죠? 저도 식당에서 일해서 겨우 생활하는 처지인데요. 미란이 고개를 떨궜다. 알겠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죠. 미란이 떠나고 나서 박 사장이 물어보셨다. 지영 씨 전 남편 식구인가 봐요. 네, 신우이예요. 많이 힘들었나 보네요. 얼굴 보니까 30년 동안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속이 시원하겠어요. 박 사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복잡했다. 시원하기보다는 허전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뉴스를 보는데 도철의 사건이 지역 뉴스에 나왔다. 이응 기업 부장 횡령 혐의로 구속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떴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저런 모습이 되다니. 유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 어떠세요? 기분이. 잠깐 생각해봤다. 어떤 기분일까? 복잡해. 시원한 것도 같고. 그런데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럴 만해요. 30년이나 함께 사신 분이니까. 그래도 자업자득이지 뭐. 남의 돈에 손댄 건 잘못된 거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복잡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미란의 남편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이었다. 이모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지훈이 전해준 소식이었다. 미란 이모는 친정으로 갔고 조카들은 각자 처가로 갔대요. 그래? 엄마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미리 나와서.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내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함께 휘말려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몇 달 전에 산 작은 화초가 제법 자랐다. 새잎도 나고 작은 꽃봉오리도 맺혔다. 도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라는? 그들도 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했고 나는 내 길을 가야 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웃음기가 돌고 있었다.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진짜 행복은 남의 불행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에서 오는 거구나. 1년 후 나는 깨달았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존중받으며 사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식당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는 박 사장과 나 둘이서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마치 내 집처럼 편해졌다. 지영아, 오늘 김치찌개 끓여줘. 단골 손님들이 자꾸 찾더라고. 네, 사장님. 박 사장은 이제 나를 동업자처럼 대했다. 처음엔 직원이었지만 손님들이 내 요리를 워낙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주방의 반을 맡게 된 것이다. 지영 씨 혹시 독립해서 식당 차릴 생각 없어요? 어느 날 박 사장이 제안했다. 저요? 솜씨도 좋고 단골들도 많이 생겼는데 나는 나이도 있고 은퇴하고 싶어서. 하지만 자본금이. 그건 걱정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 이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박 사장의 제안은 정말 뜻밖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식당을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 유진과 지훈에게 이야기했다. 엄마, 정말 좋은 기회네요. 유진이 눈을 반짝였다. 박 사장님이 그 정도로 엄마를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아요? 혼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게.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실 무섭긴 해.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하세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식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나는 박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지영이네 집밥이 탄생했다. 간판도 새로 만들고 내부도 조금 꾸몄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식당이었다. 개업 첫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기존 단골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온 새 손님들도 있었다. 아가씨, 여기가 맛집이라던데요? 60대 아저씨가 물어보셨다. 아가씨라뇨? 할머니인데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젊어 보이시는데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가 인기 메뉴예요. 김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셨다. 딸 이제 사장 됐네. 정말 대견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매일 와서 응원해 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 실력으로 한 거지. 할머니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몇 달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오셨는데 뭔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지영이 맞지? 네? 죄송한데 어디서 배웠나요? 나야 나.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김수호. 어머 수호야. 40년 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이었다. 그때 공부 잘하고 조용했던 아이가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너 여기서 식당 해? 응. 작년부터. 혼자 하는 거야? 응. 이혼하고 혼자 살아. 수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나도. 작년에 아내를 잃었어. 어머 그래? 미안해. 아니야. 오래 아프다가 편히 갔어. 그런데 혼자 사니까 참 외롭더라고. 수호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식당에 왔다. 처음에는 그냥 밥만 먹고 갔는데 점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다. 지영아, 내가 만든 음식 먹으면 어릴 때 엄마 생각이 나. 그래? 응. 정말 집밥 같아. 요즘 혼자 사니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 수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어릴 때 추억도 나누고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너는 참 용감하다. 어느 날 수호가 말했다. 뭐가? 50살에 새로 시작하잖아.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용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 그래도 대단해. 정말로. 수호의 시선이 따뜻했다. 3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시선이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냥 편했다. 지영아. 응? 나랑 가끔 같이 영화나 보러 갈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다. 영화? 아니면 산책이라도.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잠깐 생각해봤다. 나도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 식당 일이 끝나면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였다. 그래, 좋아. 그렇게 수호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연인이라기보다는 좋은 친구 같은 느낌이었다. 같이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어느 날 유진이 말했다. 그래? 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냥 요즘 마음이 편해서. 사실 수호와의 만남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다. 어느 날 도철로부터 편지가 왔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지영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 30년 동안 너에게 못했다. 너는 좋은 여자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미안하다.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편지를 태우면서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거구나. 며칠 후 미란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다. 형수님, 왜 또 왔어요? 그냥 사과하러 왔어요. 진심으로. 미란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다. 저 이제 청소 일해요. 새벽에 사무실 청소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청소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뭘요? 형수님이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나는 미란을 바라봤다.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다. 이제 됐어요. 네? 사과 받았어요. 이제 각자 살아가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수호와 산책을 하며 이야기했다. 오늘 옛날 시누이가 와서 사과했어. 그래? 기분이 어때? 시원하기보다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야. 복수는 별로 달콤하지 않지? 응. 차라리 내가 행복해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수호가 내 손을 잡았다. 지영아. 응?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깜짝 놀랐다. 갑자기? 아니야, 갑자기 아니야. 몇 달 동안 생각해 봤어. 우리 둘 다 혼자고 서로 편하게 지내고 있잖아. 하지만 재혼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서로 의지하면서. 수호의 제안을 생각해 봤다. 나쁘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도 자유롭지만 가끔은 외로웠다.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밤 베란다에서 화분을 바라봤다. 1년 전에 샀던 작은 화초가 이제는 제법 큰 화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꽃도 여러 번 피고 졌다. 나도 이 화분처럼 성장했구나. 작고 초라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제법 당당해졌다. 며칠 후 유진과 지훈에게 수호 이야기를 했다. 엄마 좋으시면 하세요. 유진이 말했다.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정말? 네. 혼자 사시는 것보다 좋을 것 같은데요. 자식들의 허락을 받고 나서 나는 수호에게 대답했다. 좋아. 같이 살자. 수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고마워 지영아. 그렇게 나는 새로운 동반자를 얻었다. 수호는 식당 일도 도와주고 나는 그에게 따뜻한 집밥을 해주었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의지가 되는 관계였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딸 정말 행복해 보이네. 그런가요? 그래.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때는 뭔가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해. 할머니의 말에 거울을 봤다. 정말 달라져 있었다. 주름은 더 생겼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눈빛이 살아 있었다. 할머니, 여러분은 언제부터 행복해지셨어요? 갑자기 질문이 나왔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진 것이다. 언제부터냐고? 글쎄,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다.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점점 자유로워지더라고.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했다. 그날 밤 수호와 함께 식당 정리를 하며 말했다. 나 정말 행복해. 그래? 나도. 30년 전에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 어떤 행복? 그냥 평범한 행복. 존중받으면서 사는 거. 수호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영아 정말 잘했어. 그때 용기 냈던 거. 응.
결혼 반지는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 대신 내 왼손 약지에는 수호가 선물한 작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약속의 반지가 아니라 우정의 반지였다. 그날 밤 일기를 썼다.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손님들이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수호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52살 내 인생이 이제야 시작된 것 같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다. 시원했다. 진짜 내 인생이 이제 시작된 거구나.